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운명의 한 주, 미국 대선, 우리 대선도 아닌데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이 동조화돼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상황이어서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금융시장 움직임들 체크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1월이 됐는데 벌써 2021년 경제 전망 이제 책 내셨다고요. 내년 오늘 얘기하기 전에 내년 경제는 좀 좋아집니까 기저효과로? 내년 경제는 기저효과에 따른 예. 반등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이제 코로나19가 내년 내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가장 나쁜 그런 전제를 하더라도 2020년 올해보다는 당연히 나아지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망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문제야 오래 지나가겠지만 경기 부양이나 백신이 나오고 이렇게 빨라지면 훨씬 더 그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19라는 이슈가 잠재적으로 이렇게 완화되면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진전될 것이고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보복적 소비, 보복적 투자라고 하죠.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소비, 여행 못 갔던 거,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다든가 내구재 소비가 지금까지 못 샀던 차를 뭐 이제부터 산다든가 기업들의 투자도 마찬가지죠. 신산업 진출 전략을 이행하지 못하다가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보복적 소비와 보복적 투자 행위가 나타나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회복 속도가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또 산업별로 어디가 좋아지고 이게 궁금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2021년 경제 전망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당면 현안들이 워낙 급한 것이 많아서요. 먼저 그 코로나가 이제 우려했던 2차 확산 겨울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유럽 쪽의 상황이 안 좋고 뭐 영국까지도 이제 재봉쇄 얘기,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1차 때만큼 이제 충격이 있겠느냐, 충격이 있을 때 그만 우리가 좀 견딜 이제 내성이 생겼냐 이게 궁금한 건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더블딥 우려에 대한 시장에서의 궁금증,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더블딥이라는 주제로 이제 책을 내면서 더블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의도는 더블딥이라는 것이 연초에 냈기 때문에 2019년에도 경제가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것 같더니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안 좋아지는 이게 바로 경기 침체가 이중으로 발생했다 해서 더블딥 우려인데요. 만약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더블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더블딥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위험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가게가 정부가 이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충분히 학습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재택근무라는 혼돈을 없앤다든가 그리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한다든가 가게는 역시 비대면 소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더라도 이겨내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그런 혼돈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블딥, 이중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 말씀은 지금 하신 학습 효과와 함께 연준이 엄청난 그 사실은 돈을 풀면서 대응을 했고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이 좀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을 하겠죠.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질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의 초저금리는 사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사실 인하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의 낮은 기준금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022년 혹은 2023년까지는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이외의 다른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모습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재정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마치 한국판 뉴딜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도 뭐 중국도 그밖에 선진국들도 인프라 정책에 집중하면서 경기 부양에 어떤 기대를 가져가는 경기 부양책도 재정정책 컨셉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낮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해 나가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뭐 미 연준이 제롬 파월이 사실은 대놓고 저금리를 간다는 걸 지금 카드를 내보인 상태이고요. 네.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막판까지 좀 이제 혼선이나 좀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상황은? 네. 일단은 두 후보의 뭐 공약 같은 네.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펼쳐질까를 좀 그려볼 수 있을 텐데 공약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재정정책 컨셉이라든가 통상, 외교 영역이라든가 네. 그리고 조세정책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극명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기부양책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 경기부양책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두 후보 모두 당선 시 경기부양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경기부양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 재정정책의 방법이 다를 텐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석유화학 발전을 더 일으키고요. 송유관을 많이 깐다든가 석유 시출을 많이 하는 이런 방식, 석유화학 산업에 중점을 둔 인프라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했듯이 공약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생산 의존도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이 공약에 나온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태양광, 풍력, 또 ESS와 같은 이런 영역에 많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르고 예. 당연히 부상하는 산업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현안이 뭐 누가 되느냐,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훨씬 더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정책에 따른 산업의 변화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쨌거나 이게 빨리 끝나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 그렇게 갈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좀 불확실성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대선 불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박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 투표에서는 아마도 빅딜 굉장히 거의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을 나타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우편 투표에 의존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이번에 됩니다. 워낙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편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게 6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우편 투표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현장 투표 결과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왔거나 아주 비등하게 나왔을 경우라면 우편 투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불복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 이 굉장한 대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혼돈의 시간에는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을 현금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대혼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표 결과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의사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바이든 쪽의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의 움직임들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연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사실 가장 큰 현안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실장님 그려주시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올해 들어왔던 개인 투레이 동학 개미로 불리는 이 자금들의 순환이 이제 좀 일단락된 거냐, 네.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혹은 부동산에서라든지 더 이제 자금 시장으로 돌아올 여력이 있느냐 그런 네. 자금 시장에서의 그 자금의 움직임, 네. 머니 무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됐었고 물론 주식 시장에도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었죠. 왜냐하면 총 유동성 자체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집중되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2021년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많이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 중요한 이슈가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여지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 이슈는 이제 더 이상 변동성이 없는 거죠.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밖에 다른 이슈인 건데 소위 말하는 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대출 문제. 규제, 세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할 거고 이미 법인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은 이미부터 그 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량을 좀 내놓고 있죠.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2021년엔 더 집중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크게 많이 빠지고 상당 부분 뉴딜 펀드로 많이 이동할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런칭될지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 자금이 뉴딜 펀드로 많이 흘러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지금의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예. 연말에 사실 조금 기댈 수 있는 것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좀 괜찮은 거고요. 네. 지표들도 뭐 일부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산업 생산이라든지 3분기 성장, 수출 지표도 조금 오락가락처럼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말 소비가 조금 붙어준다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부가 뭐 쿠폰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소비가 붙어준다면 우리가 4분기 성장률 좀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소비에 대한 기대감 또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기대감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소비자 심리가 크게 회복됐습니다. 첫 번째고요. 거의 근래 들어 가장 높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먹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출이라든가 대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0년을 놓고 보면 2분기가 경제 충격이 집중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오르막이 굉장히 더디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회복되는 경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 여건이라든가 소비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체감할 만큼 뚜렷한 성장세 이런 것은 아니지만 회복되는 경로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에 회복세를 좀 염두에 두고 투자 의사결정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환경과 미국 대선 뭐 운명의 한 주라고 불리는 시각인데요. 내년 경제 흐름까지 살짝 또 연말 소비 시즌 분위기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